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종창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번 주에 저희가 더워서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젠 추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급변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역사는 2017년에 폭염을 사드 폭염이라고 할 것이다. 네, 그러셨죠. 대륙에 있는 이 열파 고기압하고 네네. 그다음에 해양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한반도에서 서로 대치를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렇게 덥다. 그런 비유를 해주셨죠. 네, 사드 전국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갑자기 시원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 또 갑자기 뭔가 시원해진 있나요? 거는, 네. 새로운 바람이 태평양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대륙에 있는 네. 그 북파 고기압을 남쪽으로 싹 밀어내 버리고 네.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또 고기압이 네. 한번에 못 오게 딱 막아버리는 바람에 아. 그러니까 대륙 세력과 예. 해양 세력을 네. 양쪽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친 거예요. 그 새로운 어떤 태풍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원해진 겁니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하고 네. 이 지금 대륙과 해양에서 생기는 이 기후의 변화하고 국제 정세하고 절묘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다니 댓글에다가 굿센스 그런 분들 계시던데요. 그래요. 아니 네. 저는 이게 어떤 말인지 어떤 해석이 들어가야 될지 네. 참 언뜻 감은 안 오는데요. 네. 제가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면서 한번 네. 하나씩 짚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죠. 네. 저는 이렇게 날씨를 보면 이렇게 예측하기 쉽지가 않은데 기상청도 계속 틀리고 통일 외교 안보 우리가 종창 토크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 분야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게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날씨도 사실은 네. 뭐 단기적으로는 예측하기 힘들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계절에 뚜렷하기 때문에 네네. 여름이 지나면은 가을이 온다.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폭염 뭐 94년 이후에 폭염의 기간이 가장 길었고 네. 열대야도 제일 길었다 가죠. 이제 우리가 그 얼마나 폭염에 시달렸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더웠는데 네. 하루아침에 이렇게 시원해졌습니다. 그렇죠. 폭염도 끝나고 예. 폭염이 순식간에 끝나고 이제 가을이 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몇 년째 됐나요? 8년인가요? 9년인가요? 네. 이제 8년? 예. 끝나면은 또 시원한 그런 정책 계절이 올 겁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끝나게 되면 뭔가 또 시원한 뭐 계절이 이렇게 변화한 것처럼요. 정권도 이제 10년 주기설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10년 네. 폭염 지나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듯이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끝나고 선선한 정치 바람이 불어올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다도 참으십시오. 예측해 주셨습니다. 기상청보다 더 잘 맞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저희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네.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 영어로 하면 서브마린 론치드 뭐 벌리스틱 미사일 해서 SLBM인데 네. 영어예요. 약자인데요. 북한이 지난 24일 올해 들어 세 번째 SLBM 발사를 네. 했습니다. 기술이 좀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사출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행 시험까지 마친 셈이에요. 500km나 날았다고 하니까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미사일과 잠수함 기술이 결합되면 사드를 비롯한 여러 방어 체계가 뭐 있어봤자 무용지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SLBM의 위력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문제 많은 사드를 가지고도 SLBM 못 맞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드로 SLBM 못 먹는 거는 네. 뭐 확실하고요. 왜냐하면은 SLBM이라는 거는 특징이 은밀함, 기동성 이런 네. 겁니다. 물속에서 몰려와 가지고 우리 동해나 서해나 또는 제주도 남방 해역 쪽에서 쏘면은 사드로는 뭐 절대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SLBM을 지난번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네. SLBM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뭐 SLBM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인데 동해 쪽에서 동해나 뭐 동북 쪽이라겠던가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동북 쪽에서 SLBM을 막을 수도 있다 그렇게 했는데 SLBM을
만든 북한이 만약에 한국에다가 발사를 한다면은 네. 우리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기대하는 대로 동북 쪽에서만 발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잠수함의 특징이라는 게 은밀성이라 그랬는데요. 물속에 어디든지 그렇죠. 몰래 가가지고 발사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SLBM은 그 은밀성이라는 것과 함께 SLBM은 이제 제2의 보복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옛날에 미소 간에 핵 군비 경쟁을 할 때요. 네. 만약에 미국이 소련을 공격했다. 그러면 소련은 초토화되잖아요. 근데 SLBM은 초토화시킬 수 없는 거죠. 물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예. 그래서 SLBM이 미국에 가까이 와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 그래서 이제 SLBM은 그런 은밀성, 기동성이라는 특징을 살려서 네. 이 제2 보복을 하는 그런 어떤 전략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LBM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그 힘의 균형 유지되는 그러니까 네. 상대방의 보복 능력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공격 못하는 이런 힘의 균형이 이제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SLBM을 핵무기에 있어서의 세 가지 중요한 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 뭐 10,000km 이상 날아가는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하나하고 그다음에 전략 핵 폭격기 그다음에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 세 가지인데 근데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 최종적으로 이제 은밀하게 기동을 하기 때문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 사령관이 미국의 뭐 미국이나 소련의 대통령 못지않게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간에 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그만큼 위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책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네. 북한이 이 지난 작년에 최초로 사출 실험을 했어요. 작년 5월 8일 날 네. 5월 8일 날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리셨어요? 날씨가 갑자기 차지는 바람에 지금 아침부터 콧물이 줄줄 나와가지고요. 방송 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콧물을 제가 조금 질질 흘리더라도 네. 좀 이해를 이해해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북한이 SLBM을 이제 사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좀 기술이 진화됐다고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셨죠. 네. 어떤 기술이 진화됐냐면은 이제 사출 실험이라는 거는 제가 작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이 물속에서 네. 바로 발사를 시키기가 힘들어요. 물속에서 발사시키는 것을 핫 론칭이라고 하는데 네. 물속에서 잘못하다가 그 잠수함 자체에 점화된 가스 같은 경우가 가득 차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실수를 하면은 잠수함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 버립니다. 네. 그래서 한론칭은 잠수함 내부에서 발사하는 것은 굉장히 회피하는 기술이고요. 그러면 이제 미사일을 잠수함 밖으로 뿅 나오게 만듭니다. 네. 이게 사출이에요. 사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출한 다음에 뿅 나온 다음에 그다음 여기서 이제 연료를 점화를 시켜야죠. 그래서 점화해 가지고 날아가는 거. 네. 그래서 이 사출과 점화를 이제 잠수함 내부에서 발사하는 것을 핫론칭을 한다면은 밖에서 사출시켜 가지고 거기서 점화하는 것을 이제 콜드 론칭이라고 하죠. 네. 근데 작년에 5월 9일 날인가 북한이 공개했던 거는 사출에 성공했던 거예요. 네. 물 밖으로 잠수함 속에서 물 밖으로 미사일을 뿅 내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그걸 놓고 그 굉장히 이제 엇갈리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야 저거 물속에서 하지 않고 바깥에서 쏴놓고 물 밖에서 쏴놓고 네. 그 물속에서 쐈다고 거짓말 한다 이렇게 이제 미국 언론에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당장 그 잠수함 그뭐 이 SLBM을 당장 성공했다는 식으로 또 보기도 하는 견해도 있었는데요. 분명한 거는 사출에 성공했던 거였어요. 작년에.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사출 성공에서부터 이제 점화해서 날아가는 비행까지. 것까지, 예. 예. 그래서 이번엔 500km 정도 날아갔다 그러죠. 네. 근데 그걸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고도, 비행 거리 날아가는 거리는 사정 거리는 500km인데 높이 올라가는 거리는 500km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잠수함의 미사일의 사정 거리하고 고도하고는 대개 사정 거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고도입니다. 네. 그러면 500km면은 한 3배에서 4배 이상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고도가 500km까지 북한이 올렸으면은 이제 사정거리를 훨씬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성공했다고 봅니다만은 작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해가지고 네. 지금 이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 그렇죠. 기술 자체가 심각하고 사드로도 못 막는 그런 SLBM이 북한에서 네. 성공하고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뭐 네. 킬체인 얘기나 뭐 한국형 MD 여러 가지 사업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새누리당에서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 예. 뭐 일명 핵포럼인데 예. 핵 잠수함을 배치해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 도발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분들은 뭐 우리나라가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도 펼치고 있으니까 예. 이게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이분들의 이 자가당착적인 것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핵 보유론자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은 마치 그게 우리 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네.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한국 경제가 그 망하는 길로 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첫째로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그 기술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핵무기 우리는 뭐 발전소도 있으니까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려면 기본 연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라늄이. 근데 우리는 연료가 없어요. 연료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겠다 그러면 연료 한국에 수출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핵 개발을 시도하면 이제 그 다음 결과로서 우리는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이제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무역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예요. 오랫동안 자립 경제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 경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은 저렇게 버티지만은 우리는 수출을 막아버리면은 무역이 막혀버리면은 우리는 경제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25개인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소를 가진 나라들끼리 서로 원자력 기술과 여러 가지 재료들 원료들을 교환하는 그런 어떤 핵 공급 국가들끼리의 연대 같은 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핵 공급 국가들 사이에서 원자력 발전을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걸 개선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이라든가 뭐 연료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끊기게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 관계를 통해서 지금 60년 동안 안보를 의존해 왔는데 이제 미국은 또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것에서 또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핵이 확산되는 것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철 의원 같은 네. 분들이 핵을 가지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거는 국제사회 여론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논의가 조금 나오면은 한국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떨어져요. 아, 한국은 집권당의 국방위원장이었고 집권당의 원내대표였던 사람이 핵을 개발하자고 하면은 한국은 언제든지 핵을 가질지도 모르는 나라겠구나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의심을 합니다. 네. 일본은 피파 국가였는데 일본은 지금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만들 수 핵무기를 있죠. 개발할 예. 수 있는 바로 일보 직전의 상태로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우리는 핵 안 가진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 가지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플루토늄은 언제든지 핵무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환시킬 양의 수 플루토늄을 있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일본은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이 핵 가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일본은 플루토늄을 그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핵 가지겠다 가지겠다고 떠들면은 있어요. 예. 국제사회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원유철 의원 같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핵 가지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만큼의 바보스러운 주장은 없는 겁니다. 아하. 거기에 이제 더 심각한 이유는 네. SLBM을 개발하기 위해서 북한 SLBM을 막기 위해서 네. 우리의 핵 잠수함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전혀 타당성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잘 몰랐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뭐 핵 네. 잠수함을 개발하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핵 잠수함이라는 것은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라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연료가 우라늄을 통해 가지고 핵 분열을 통해서
잠수함에 추진 동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잠수함은 물속 깊이 한 달, 두 달 이상 물속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 추진 잠수함이 동해바다에 있으면은 네. 북한의 심포항을 물속에서 계속 감시를 하면서 나오나 안 북한의 나오나. 그렇지 나오나 네. 안 나오나를 보고 나오면은 바로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그에 대응하기 때문에 핵 잠수함을 가지는 것이 네. 북한의 그런 SLBM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안 됩니다. 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핵 잠수함을 가지려면 우리가 우라늄 연료가 있어야 돼요. 핵 분열하는 그 잠수함의 어떤 동력 장치에 그렇죠. 필요한 핵 연료, 핵 분열을 할 수 있는 우라늄 잠수함이니까.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네. 핵 잠수함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건 해외에서 가져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또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농축시켜야 되고 원료를 수입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농축시켜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핵 그 잠수함에 쓰는 우라늄 농축은 상당히 고농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에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핵 개발하겠다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은 국제사회에서 너희들이 핵 잠수함의 우라늄 농축을 네.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겠습니까? 한국이 하는 것을 허락 안 해주죠. 네. 저놈들이 저거 했다가 핵무기로 만들어볼 줄 모르는데 아하. 누가 그걸 허용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핵 개발하겠다 이렇게 새누리당 의원들이 계속 주장하는 순간 네. 그러면 우리는 못하는 거죠. 핵 잠수함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 상관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 개발하자고 주장하면서 예. 핵 잠수함 만들자. 핵 개발하자 주장하는 순간 핵 잠수함 만드는 것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참 비현실적이네요. 예. 주장 자체가. 근데 이분이 원유철 의원 이분이 예. 제 대학 선배이긴 한데 이분이 새누리당 국방위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말씀 좀 새누리당 해주세요. 새누리당의 이 네. 안보 수준, 예. 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안보야말로 허구적인 안보예요. 무능한 안보. 이걸 다 금방 제가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새누리당 출신의 국방위원장이 얼마나 무능한가 제가 다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이 SLBM 사태로 인해서 새누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허군지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아니, 정말 그게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정말 필요한 전략이라고 하면 네. 이거야말로 은밀하게 추진할 그런 사안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놓고 우리 핵 가질 테니까 북한 니네 덤벼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SLBM 관련한 이런 전국이 급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에 네. 정부가 이제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대화의 문을 닫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네. 그리고 국제사회와 대북공조 체제 구축에 노력을 했는데 쭉 지금 1월부터 8월 저희가 말인데요. 봐도 뭔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이 미사일은 계속 쏘고 SLBM 실험하고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계속해서 핵 그 운반 능력은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 이후에 북한의 그런 도발을 막기 위해서 해온 정책이 실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짚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결론적으로 실패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바보 같은 정책을 네. 써가지고 결국은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고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려면은 이것을 네.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시에 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시에 다 못 쓰는 거예요. 하나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몸으로 친다면은요. 네.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야 돼요. 그 운동 기구들 중에서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움직이는 예, 거. 손발, 예, 발도 손발. 움직이고 예, 손도 예. 움직이고. 근데 그런 기구들이 이제 그 무슨 스키 타는 것을 모방한 그런 기구들도 있잖아요. 그 네. 공원에 가면 요즘 그거 많이 써요. 근데 그 기구 보면은 그 기구의 효능으로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손발을 동시에 움직임으로써 그러면서 뇌의 기능을 발달시킨다 이렇게 예.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거꾸로 말하면은 뇌의 기능이 발달한 사람만이 또 손발을 또 이렇게 잘 쓰죠. 잘 예. 동시에 쓰는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못 쓰는 거예요. 이 정부의 정책은 북한에 대한 정책은 무슨 갑자기 대북 뭐라 그러죠? 통일을 대박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했던 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내세워 가지고 예. 북한과 대화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다가 통일은 한국의 대박만 아니라 아시아 무대에 나가서는 통일은 아시아의 대박이다 그러더니 네. 세계 지식 포럼에 가셔가지고는 통일은 세계의 대박이다 막 이렇게 이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또 제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재하는 거 그리고 이제 북한 뭐 망할 거다 뭐 제재한다 또 한 가지밖에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최소한 3가지 정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동시에 배합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강원 양면 전략을 써야 되는군요. 강원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강원 플러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박정우 기자께서 금방 그렇게 질문하셨죠. 네. 대북 제재를 했는데 몇 달간 했는데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네. 핵 운반 능력만 키운 꼴이 됐다. 예, 전혀 실패한 거 효과가 아니냐. 없었다. 네. 예. 그렇죠. 그러면은 대북 제재를 했는데 네. 우리가 제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제재를 했는데 북한 경제는 뭐 몇 년 동안 까딱이 없어요. 물론 북한이 제재에 대해서 아무런 아픔을 느끼는 건 아니겠죠. 뭐 아픔을 느끼고 예. 있고 뭐 내상도 있겠지만은 그렇겠죠. 당장 그게 효과적으로 나타나진 않죠. 그렇죠. 버티고 예.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제 평양의 방거리가 더 화려해졌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또 자랑하듯이 북한의 또 김정은 체제는 그걸 자랑하듯이 무슨 맥주 파티도 하더라고요. 뭐 대동강 네, 맥주 네. 축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제재해봐야 우리 까딱없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게 비록 합풍이라 하더라도요. 적어도 그런 합풍을 칠 정도로 당장의 내상이 심해가지고 쓰러지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재가 이렇게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제재에만 매달렸단 말입니다. 근데 최소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은 네네. 일단은 첫째 국제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제 사회랑 같이 이제 제재를 했는데 이 유엔 제재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는 이런 국제사회의 제재 취지 같은 것들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그런 그냥 취지에 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이 붕괴되길 바라고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보이고 있죠. 제재에 대한 국제 협력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카드는 첫 번째 카드는 국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네. 현재 대북 제재가 북한을 대화에 이끌어내는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 국제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걸 해야 됩니다. 첫째로. 근데 사드 배치하는 순간 국제 협력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중국. 그렇죠. 네. 중국은 이제 우리랑 같이 협력해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채찍을 휘두를 때 북한이 네. 가장 아파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채찍 휘둘러 봐야 북한은 그거 이미 내성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해야 되는데 이미 사드 배치를 통해서 힘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 예. 문제는 우리의 첫 번째 외교적 수단을 놓쳤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제 군사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국내적으로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KMD라는 것을 미국이 MD에 편입되지 않는 한국형 MD. 한국형 MD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사드 배치함으로 인해서 KMD 추진의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못했죠. 다 그다음에 미국의 MD의 연장선상이다. 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미국이 MD죠. 네. 사드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은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재를 추진하는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네. 두 번째로 군사적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세 번째는 대화와 협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융복합적으로 다 섞어가지고 네. 그래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북한에서 압박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당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가지 올인하는 거예요. 통일 대박이다 해가지고 올인하다가 예. 그다음에 제재하자 여기서 올인하다가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하나 봐요. 그러니까 손발을 동시에 움직이는 걸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차 방정식을 네. 고차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네. 고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니까 이게 네. 안 풀리죠. 제가 그 공원에서 이렇게 손발 동시에 움직이는 잘하시나 봐요. 우리 아니 이제 원장님은. 열심히 해요 저는. 그 손발 동시에 움직이는 운동을 잘한다는 것은 뭔 뜻이죠? 머리가 좋다. 뭐 제가 굳이 그걸 말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손발 알겠습니다. 동시에 예. 움직이는 정책을 못하는 정부는 뭐죠? 머리가 정권이. 제 입으로 차마 네, 말 안 했지만 그렇게 잘하시네. 네, 되는군요. 아니 그 아까 짚어주신 대로 이 중국이 사실상 우리가 이게 대북 정책을 펼칠 때 가장 큰 카드, 효과적인 카드였어요. 하지만 사드 배치를 통해서 중국이 이탈해 버렸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북한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런 국제 사회인데 아니 결과적으로는 사드 헛발질이네요, 정말. 사드가 정말
우리 국민들도 아프게 하지만 네. 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을 망가뜨리는 네. 전략을 완전히 깡그리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방 이제 사드 배치가 얼마나 허망한 건가 하는 것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사드를 통해 가지고 계속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사드가 북핵용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기 새누리당의 이 김영우 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이죠, 어제 지금. 기자간담회했죠. 어제. 예, 그래서 네. 뭐 추미애 체제가 등장하고 추미애 대표가 이제 새 대표가 네. 원래 사드가 당론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뭐 당론이라는 것들을 더 네, 분명하겠다. 사드 배치 반대. 예, 예. 참 사드가 당론이 아니라 네, 네. 사드 배치 반대. 큰일 날 뻔했네요. 추미애 대표님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추미애가. 그러니까 이제 예.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그 무슨 소리냐 하면서 사드에 대한 뭐 대안 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럼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제야 시민사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계에서 네. 대안을 대안이 분물처럼 터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안 듣고 대안 있는 거죠. 내놔라 예. 그러고 있는데. 새누리당 국방위원장도 또 제 이분도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네. 또 제 후배인데. 아, 그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그 국방 라인이 다 선후배예요, 우리 원장님. 아이가 뭐 근데 예. 뭐 제가 뭐라고 그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이제 원칙은 원칙이니까. 네네. 대안 그런데 금방도 제가 대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원칙. 세 가지 대안을 융복합적으로 섞어서 써야 되는데 오로지 한 가지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드다. 오로지 이렇게 한 가지. 그러면은 그것이 먹히느냐는 문제죠. 실효성이 있느냐? 예.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 중국과 러시아를 보고 있으면은 이 사드 배치 관련된 우리의 주장, 우리의 전략이 얼마나 국제사회 공조를 무너뜨리고 있나 이걸 계속 보게 되는데. 그렇죠.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또 사드는 북한용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막기 위한 거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죠. 정말 예. 이제 웃기는 게 대통령의 말씀을 가져 제가 웃긴다고 해서 매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정도로 웃긴 이야기예요. 근데 유럽에서 이제 미국이 유럽에서 MD를 배치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폴란드하고 체코에 MD를 배치하려고 이미 미국은 폴란드하고 체코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98년도에. 네네.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체코에서 난리가 났어요. 체코에서도 MD를 배치하려는 지역에서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도부터 이제 또 그 MD 체코에서 레이더를 배치하기로 한 MD 레이더를 배치하기로 한 거는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포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로 그 해상에서의 SM-3 미사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해상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려고 그걸로 이제 지금 유럽 전략을 MD를 바꿨군요.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란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터키에다가 사드 레이더를 배치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소련이 러시아가 또 반대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란의 미사일을 핑계로 해서 결국은 러시아, 예. 러시아를 겨냥하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이란하고 미국하고 핵 협상에 대해서 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타결하고 나서도 미국은 계속해서, 이란을 예. 상대로 해가지고 터키에 레이더 배치를 지금 하고 유럽 M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란 때문에 이 MD를 배치하는 것은 허구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러시아를 겨냥하는 거고. 러시아 겨냥. 예. 근데 이제 동북아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북한 때문에 맞아요. 한국에다가 사드를 배치한다 예. 하는 것이지만은 그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 MD, 그걸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태평양 MD인데 이 유럽 MD와 태평양 MD는 합쳐져 가지고 네. 글로벌 M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드 미사일 배치하는 것은 이 지구 차원에서 네. 글로벌 MD의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아하. 이미 유럽 MD의 퍼즐은 다 끼어져 있고요. 네. 비어 있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글로벌 MD의 퍼즐을 마지막 퍼즐을 끼우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는 북한용이다 하면은 이거는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삼척 동자들도 박근혜 네, 대통령의 네. 말에 대해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요. 박 대통령 계속해서 이게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아니, 핵 미사일에 대해서 성주에 가서
주민 붙잡고 물어봐도 이 사드는 네. 북한용이 아니라 네. 미국 MD용이다. 그렇습니까? 중국 견제하는 주민일까요? 거다. 어. 성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외부 세력이 될까 봐서 성주에 좀 못 가고 있는데 성주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청와대에서는 아니다, 북한용이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건데 아니 이번에 그 SLBM 발사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난 24일 박 대통령의 발언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LBM을 발사한 북한의 핵 위협은 더 이상 가상의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1인 독재하에 비상식적 의사결정 체제라는 점과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위협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튼튼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국제사회와 단단하게 힘을 모아야 반세기 넘게 이어온 북한의 도발과 만행의 고리를 끊고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발언 들으면서 정말 참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정말 열 수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박정우 기자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씀을 길게 인용해 주셔가지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듣느니라고 굉장히 곤혹스럽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박근혜 그런가요? 대통령의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박정우 기자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오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는데 뭐 너무나 분명해지는 오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번에 SLBM 발사 실험으로 인해서 북한의 위협은 그동안의 가상의 위협에서 이제 현실의 위협이 됐다. 네, 현실적인 위협이 됐다. 현실적인 위협이. 네. 와, 이 참모가 어떤 참모고 대통령의 생각이 어떻길래 북한의 위협을 그동안의 가상의 위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작년에 네. 북한이 5월 8일 날 SLBM 발사 살출 실험을 했을 때 그 이 팟장에서 북한의 위협은 매우 위협적인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잠수함의 은밀성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수함은 우리가 북한을 만약에 저는 이런 경우를 가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또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가정하는 것에 매우 불편하고 언짢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제 북한을 만약에 공격을 했다. 그러면 북한을 공격해서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초토화시켰어요. 네. 그런데 잠수함 초토화 못 시켜가지고 잠수함의 핵미사일 한 방이 보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 P5라고 하는 핵을 가지고 있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 이 나라만 있어요. 북한이 지금 비록 짝퉁 기술에 가깝지만은 6번째 사출 실험을 작년에 성공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했는데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은 그 동안은 가상의 그랬던 것 같아요. 가상으로 위협으로 이제 보고 있다가 예, 이제서야 이제 현실적 위협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새누리당이라든가 우리나라 수구 세력들의 안보는 전부 무능한 안보, 부패한 안보라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수구 세력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들은 전부 뭡니까 안보를 마치 자기들이 네. 뭐 안보의 주인인 것처럼 말만 그렇게 떠들면서 실제로는 뒤에 가가지고는 무기 도입하는데 그 무기 도입하는데 온통 다 비리를 얼룩져가지고 그렇죠. 그런 어떤 방산 비리 세력들 방산비리예요. 아닙니까?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네. 실질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답도 못 찾고 있고 네. 그러니까 작년에 SLBM 발사했을 때는 가상 위협이라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또 실질적인 위협이다 하고 그러면서 작년부터 계속 북한 위협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면은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가상 위협을 가지고 네. 그렇게 위험이다고 국내 정치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으로밖에 자인한 제가 건가요?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참 지금 계속해서 북한 위협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 했던 위협은 가상적인 위협이었다가 현실적인 위협이 됐다. 더 열심히 단결하자. 우리가 튼튼한 안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참 무능한 안보, 부패한 안보라는 원장님의 말씀이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게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그랬어요. 이 무능한 안보 세력들은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데는 매우 유능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두환 시절부터 한번 잠깐 거슬러 가보면요. 제가 그 시절을 잘 아니까 전두환 시절에 항상 그랬어요.
북한이 87, 88년도에 도발을 할 것이다. 항상 그랬거든요.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절은 그래서 계속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계속 이야기해요. 87, 88년에 도발할 것이다. 예. 근데 87년도가 이제 대통령 선거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이제 북한이 도발할 것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87, 88년에 북한이 뭐 큰 도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조금 지나니까 그다음 대통령 선거가 언제입니까? 92, 93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92년. 또 92, 93년에 또 북한이 도발할 것이다. 뭐 계속 그랬어요. 아. 대통령 선거만 되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 대통령 선거니까 지금 지금부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뭐라 그랬죠? 실질적 위협이다. 그리고 네, 뭐 현실적인 위협이다. 북한은 뭐 비상식적이고 네. 김정은은 예측 불허다. 그렇죠. 아니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엄밀하게 분석하고 정보 수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라고 국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정부를 국민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 국가정보원도 있고. 그런데 맨날 맞아요. 그 국내에서 이렇게 대선 개입하는 그거 뭐죠? 그 댓글 네, 댓글 국정원에서 댓글 부대도 하고 있고 군대 내에서도 댓글 부대나 만들어 갖고 있으니까 네.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예측 못 하고 그러고 나서 북한이 예측 못 한다. 네. 작년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 5월 8일 쐈을 때부터 네. 북한의 기술은 계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저는 예측했어요. 진화할 것이라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앞으로 계속 북한은 우리가 이렇게 북한 위협을 방치해 놓으면은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은 계속 더 진화할 것이 됐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뭐 그때는 뭐 가상 위협이라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이제 또 하니까 현실적인 위협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는데, 뭐 예측 불가다 하고 예측 불가하다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북한의 그런 위협을 네.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렇죠? 내년 당연하죠. 대선까지. 지금의 분위기 보면 내년 대선까지 안보 논란 이렇게 가지고 북한 네. 위협과 안보 논란 이렇게 가지고 대선을 끌고 갈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사드 배치를 내년 12월 달로 한다고 했다는 거죠. 그랬었죠. 근데 예. 이제 저야 사드 배치 반대론자입니다만은 일본 경우에는 지자체를 설득하는데 1년을 걸렸어요. 1년간 설득한 다음에 지자체에서 동의를 하니까 네. 배치는 4개월 기간 동안 배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득 과정 제로. 설득 안 했잖아요. 그렇죠. 설득 안 하고 나서 배치까지의 1년 6개월. 아, 그러니까 내년 12월 때 배치한다 그러니까. 그 이걸 뭘 말하겠습니까?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국내적으로 사드에 대한 논란이 막 일어나면은 그 네. 논란을 가지고 안보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대선 때 써먹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시간을 길게 가져놓으면은 예.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이 또 핵과 미사일을 쏠 테니까 그거 봐라 사드 배치되지 않는 해가지고 사드 국면으로 안보 논란으로 네. 내년 대선을 치르겠다. 지금 이 작전을 짜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정부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SLBM을 발전시키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소설을 써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자면은 이제 북한의 그런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뭐 미국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네.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강화되면은 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치하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 음,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 네. 그 하고 실제로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힘을 키우는 이런 이제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박정호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소설이라는 것, 그런 네. 의문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국제 정치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소설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강화되는 거예요. 예, 조금 예. 막 이렇게 말하면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951년도에 이제 2차 세계 대전의 종전 협정, 평화 네. 협정을 맺으면서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이 네. 1949년도에 공산혁명을 했는데 내심 이 공산혁명에 성공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재무장한다 해가지고 사실상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체제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인 일본에 대해서 사실상 면제부를 준 것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인데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지금 그대로 작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네. 일본의 아베의 군사화, 아베의 극우화를 용인해 주면서
사실상은 중국을 견제해 나가는 이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박정호 이사님께서 그냥 소설 써본다 그런 게 아니라 국제 질서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렇게 겁니다. 이제 흘러가고 있네요. 그렇죠. 참 김창수 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콧물이 그쳤어요. 원장님. 갑자기 커피 탓인가? 무슨 탓이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콧물이 그쳤습니다. 예,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뭐 사드 말고 대안을 내놔라. 그 국가 지도자가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사드 말고 대안을 내놔라 국민한테 그러더니 이번에도 이런 북한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단결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이런 것밖에 없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 이런 대북 제재, 압박 이런 게 좀 성공하고 있다라고 좀 선전을 좀 하고 싶은가 봐요. 그걸 강조하고 있으면서 태영호 북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망명한 것과 그리고 7월에 러시아에 있는 북한 무역 대표부 소속 외교관이 또 탈북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서기관급 이상 탈북 횟수가 올해만 2자릿수에 달한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이런 사안들 이걸 내세우면서 대북 제재가 성공하고 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23일에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자, 이렇게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 정책, 북한 정책을 이렇게 펼치었더니 북한이 붕괴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정책이 잘 먹히고 있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드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대안 내놔라 그러는데 이미 저도 지금 세 가지 대안을 융복합적으로 써야 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북한 뭐 외교관들의 잇단 그 뭐 탈북이나 망명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고무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우리가 이제 국가 전략을 잘 짜야죠. 그러니까 현재 북한의 외교관들의 잇단 그 탈북이나 망명은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그 네. 평균치에 비해서 그러니까 빈도수가 높은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평균에 비해서 빈도가 높은 것을 가지고 네.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이 이 탈북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끄떡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탈북했기 때문에 북한이 곧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당연하죠. 망하는 거 아닌가요? 북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북한 체제의 경고성을 어떤 1에서부터 10까지 스펙트럼을 놓고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1을 북한 체제가 매우 견고하다고 보고요. 네. 10을 북한 체제가 붕괴한다고 일단 아하. 놓고 보고요. 네. 그러면은 북한 체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정은 체제가 지금 벌써 5년 넘고 올해 그 7차 노동당 당대회를 하면서 북한 체제는 상당히 안정화됐어요. 김정은 체제는.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하는 공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정화의 수치를 네. 뭐 1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 한 7 정도 돼요. 뭐 완벽하게 안정화되어 있지 않죠. 네. 우리가 가령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뭐 여야가 나눠져 가지고 자꾸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정도를 놓고 본다면은 우리는 1위예요. 1. 그렇죠. 안 망해요. 그렇죠. 여야가 막 정쟁해도 우리는 안 망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네. 안정도가 1위예요. 근데 북한은 안정도가 아까 7이라고 했는데 7이 아니라 안정도를 1이라 치면 한 3 정도 되는 거죠. 3. 네, 3. 7이 아니라 3. 네.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예. 그 전에는 한 6 정도였다면 약간 불안했다면 지금 조금 더 안정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뭐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에 뭐 탈북이라든가 네. 외교관들 외교관 탈북 탈출로 러시가 있다고 네. 하는데 이게 이제 3에서 한 5, 6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진자 운동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북한의 그런 균열이 네. 계속되다 보면은 북한이 붕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말처럼? 그래서 저는 그래서 3에서 한 6까지 네. 진자 운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군화 10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북한의 외교관들이 탈북하는 것들을 가지고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고 본다면은 네. 우리는 또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5, 6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할 봤는데 거다. 예. 그 과거에 이제 97년도에 네.
김영삼 정부 시절에 북한의 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인 황정엽 비서가 망명을 했습니다. 아 그때도 이제 북한이 붕괴할 것이다 이런 얘기 김영삼 많이 정부는 나왔죠. 이제 예. 곧 붕괴한다고 네, 생각했죠. 네, 그때. 맞아요. 그리고 그때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였던 장승길 대사가 네. 또 망명을 했어요. 근데 장승길 대사는 미국으로 가버렸죠. 근데 이제 그때 비교하면은 지금의 어떤 태영호 그 영국 공사, 주재 공사나 또 뭐 러시아에서 몇 명의 뭐 외교관들, 참사들에 이제 탈북하고 망명한 거는 그때 비교하면은 그 급이 훨씬 낮은 거죠. 그렇잖아요. 러시아 아니 그 저는 황정엽 비서 망명할 때는 황정엽 비서가 주체사상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고 김일성 대학 총장도 역임했고 네. 그리고 노동당 비서 국제담당 비서면은 뭐 권력이 핵심에 있지는 않지만 저 노동당 서열에서는 20위 안에 드는 최고의 그 높은 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뭐 북한 권력의 핵심부에 엄청난 뭐 약점 같은 거라든가 비밀 같은 것들이 알려져 가지고 그래서 그 양반이 몇 마디 떠들면은 북한 정권이 흔들흔들 거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곧 뭐 붕괴될 거라 생각했고 네. 또 이집트 주재 대사라고 한다면은 북한의 이제 대사관 중에서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 그냥 동구권 뭐 그다음에 이집트 뭐 이런 정도가 가장 중요한 공간일 겁니다. 이집트는 이제 중동의 거점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통해 가지고 북한은 소련제 그 미사일 기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도입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집트 주재 대사가 망명을 했는데도 미국으로 갔는데도 그때 붕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붕괴할 거라고 생각했던 북한은 붕괴하지 않고 네.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붕괴해 버렸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영호 공사의 탈북을 통해 가지고 예. 북한의 지도층에 있어서의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97년도에 이제 94년도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체제로 공고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네. 북한의 고위층들을 많이 탈북했거든요. 지금도 김정은 체제로 공고화되는 과정 속에서 장성태 수청도 하고 뭐 고위 그 무슨 간부들 많이 수청하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북한 지배 엘리트들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거로 바라보고 이것이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아픔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그것이 곧바로 붕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북한이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붕괴로 이어진다고 전망하는 것이 붕괴될 겁니다. 네. 그 붕괴론이 붕괴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붕괴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면은 김정은 체제가 또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 김창수 원장님의 예측에 의하면 그런 붕괴론이 붕괴될 거라고 또 예측을 하셨습니다. 예, 만나보겠습니다. 또 네. 그 최악의 경우에 북한이 붕괴되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건가 하는 거요. 맞아요. 그 점도 좀 생각해봐야 되죠. 북한이 붕괴되면 대혼란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북한 혼란은 반드시 한반도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있는 것, 현재 김정은 체제가 있는 것보다 더한 위기가 네. 북한의 붕괴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북한이 붕괴되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자동방으로 북한을 흡수해 버릴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로 북한이 자동방으로 우리한테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일단 국제법적으로 본다면요, 네. 유엔에 북한이 가입된 별도의 독립 국가입니다. 그리고 유엔 48년도인가 유엔 결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네. 선거를 통해서 영향이 미친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헌법에서는 북한을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처리하는 과정은 북한 내부에 임시 정부를 세우고 그 네. 임시 정부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 사태 났을 때 크림반도가 네. 러시아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북한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고구려가 당나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고구려가 우리 땅이라고 해도 중국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이 망한다 그래서 그게 자동방으로 우리한테 온다고 생각하는 것도
국제법적 현실에 대해서 예.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게 혼란스럽게 또 한반도 상황이 변하겠네요. 그렇죠. 북한이 그래서 붕괴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네. 현재 북한에서 일고 있는 변화, 이 음. 변화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시장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시장화는 지금 놀라울 정도로 네, 물론 이 네.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의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시장화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통제된 시장화를 하더라도 북한 경제는 지금 시장 경제에 의존하면서 이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우리가 이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네. 그러면서 중기적으로는 남북한을 통합하는 어떤 시장 통합 같은 것들을 이뤄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네. 시장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서독이 동독에 대한 정책을 펼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급속한 어떤 통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혼란이 발생했을 때, 네. 그랬을 때 서독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서독에 시장 경제가 있다. 그리고 서독에 복지 제도가 있다. 네. 그러니까 서독의 시장 경제와 복지 제도가 동독을 안정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시장 경제와 우리의 복지 제도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북한이 지금 현재 북한에서 생기고 있는 시장화 현상들을 우리가 접목시키고 그리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반도 차원에서의 단일 시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면서 남북 간에 있어서의 안정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처럼 뭐 북한을 악마시하고 북한은 어떻게 보면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만 치부하면서 제재 대상 예. 그리고 어떻게든 그 북한의 그 체제를 뭉개뜨리고 예. 붕괴시키려는 그런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이제 실효성도 없고 네. 오히려 한반도를 더 불안하게 만든 정책이고요.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방송을 듣는 분들은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네. 제 처조카가 중학생인데 네. 이 방송을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인데요? 네, 중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예. 좀 더 이 방송에서 우리 중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까지 생각해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방송을 듣는 예. 중학생 청취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네. 북한을 악마화시켜가지고 혼란에 빠뜨려서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오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북한의 시장화 현상대에서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네.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 북한의 시장을 한국의 시장과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네. 이렇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삼쪽 통자도 다 아는 뻔한 길입니다. 네.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중학생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놀랍네요. 근데 중학생이 팟짱을 듣는다. 이거 듣는다고 예. 하면서요 저한테 그거를 오마이뉴스 인강이라고 하더라고요. 팟짱을 강의, 인강으로 인터넷 강의로. 맞아요. 예, 팟짱이 인강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뭐 성주에 가서도 그 한반도 평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제가 스튜디오에서도 한반도 평화 얘기를 하고 있고 통일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외교 안보 통일에 대해서는 팟짱만큼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고 하나씩 짚어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인터넷 강의라고 여러분께서 많이 알려주시면 학생들이 또 많이 보지 않을까 싶네요.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통일에 대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다뤄봤는데 지금 이 순간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 외교 그리고 국방 통일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 외교 자체 판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중요한데 박 대통령이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 이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있는 이 순방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도를 보니까 박 대통령이 이 순방을 앞두고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 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순방 박 대통령이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중국 정상, 러시아 정상, 뭐 더 나아가서는 오바마 대통령까지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제 외국 나가시니까 행복하시겠습니다만 저는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네네. 왜냐하면 박 대통령 외국 나갔다 오시면 뭐 지지율 올라가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어제 나온 뭐 그 지지율 보니까 턱걸이 있더라고요. 30% 턱걸이. 그래요? 네. 그럼 이번엔 좀 30%를 좀 넘어서겠네요. 갔다 오시면. 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의전에 굉장히 편안해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의전에.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의전으로 그 공무원들하고 외교관들은 의전으로 먹고 의전으로 사는 네네. 그런 게 공무원이고 그런 게 특히나 외교관입니다. 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 정계의 데뷔를 영부인으로 데뷔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불행했던 그랬죠. 그 우리 현대사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수 여사가 이제 제적당한 이 불행했던 우리 현대사 네.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 영부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의전으로부터 당시 70년대 의전이라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70년대 80년대 청와대 전설 쪽으로 내려온 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뭔가요? 예. 80년대까지도요. 국무회의를 할 때 국무회의장에 딱 들어가기 전에 장관들이 밖에서 한 줄로 딱 대기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경호실장이 딱 가가지고 줄 삐뚤어지게 선 장관들을 조인트를 깐답니다. 그렇게 조인트를 까면 장관들 조인트를 까면서 예. 대통령과 영부인의 의전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 네. 영부인의 의전을 경험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의전에 만족해하시고 의전에 행복해하시는 분이니까 네. 이제 해외에 정상회담만 나가면은 네. 전 세계 모든 외교관들로부터 최고의 어떤 의전 대우를 받으시니까 행복하시겠죠. 유독 행복해 보여요 사진이. 그 외국에서 찍힌 사진. 굉장히 보면. 편안하실 거예요. 네. 이제 그 본능적으로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이제 의전에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행복하시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동방경제 포럼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네. 근데 동방경제 포럼이 이제 작년에 처음 열렸고 올해 지금 두 번째 열립니다. 네.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동방경제 포럼에 가시는 게 작년에 전승절 천안문 그 성로에 올랐던 그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던 것과 이렇게 겹쳐집니다. 그래요. 저는 전승절 행사 참석하시는 것을 희망을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전승절에 참석하는 게 어떤 외교적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네. 알지 못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승절 외교에 참석하면서 중국에서 최고의 국빈 대우를 해주는 그 의전에 만족하고 행복해하신 거였죠. 그런데 전승절 외교를 가는 거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미국과 네. 중국이 전승절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미국과 맞선다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 미중 사이에서의 우리의 균형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이 전략을 가지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그냥 가서 앉아 있다가 오게 되면 네. 그 얼마나 엄중한 그런 참석이고 얼마나 엄중한 일정인지 그걸 모르고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번에는 이제 동방경제 포럼이 2차 동방경제 포럼이 지금 작년에 러시아 전승절 얘기하고 비슷해요. 지금 푸틴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이미 이제 그 저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지금 이제 법속돼 버렸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를 다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그때 우크라이나 사태가 났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복속되는 것을 방기한 거기 때문에 동맹국들에게 미국을 믿는 국가들에게 이렇게 방기를 해버리면은 동맹국가라든가 주변 국가들이 미국을 또 믿는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신뢰를 가지겠느냐 하는 질문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강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하고 그 이제 냉전 시대를 지금 그 상상할 정도로 러시아하고의 신경전이 지금 아주 예민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푸틴은 지금 극동 전략을 펼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의 오랜 꿈입니다. 푸틴이 극동 전략을 펼치는 이유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강한 러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네. 이걸 이제 잘 살펴보면은 현재 중국의 동북 삼성 인구는 1억 명이 넘습니다. 근데 러시아의 국동 지역 인구는 360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러시아의 국동 지역이 네. 중국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거 잘못하면은 러시아의 국동 지역 영토는 다 영향력을 상실해 버리면서 러시아는 완전히 그 우랄산맥 동쪽으로 그냥 국한돼 버리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어서의 동서간의 불균등 발전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의 동방에 대해서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네. 이게 이제 강한 러시아를 만드는데 푸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에너지 문제까지 다 있는 거고 물류 문제까지 특히 이제 에너지 문제, 천연가스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새로운 항로로 각광받고 있는 이제
그 북극해로 네. 가는 전략적 요충지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이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동북아에 대해서 러시아가 끊임없이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네. 러시아 극동지역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물류와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그걸 통해서 러시아의 동서 균형 발전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자원과 물류를 바탕으로 해서 동북아 정치에 러시아가 개입해서 강한 러시아를 만들려고 하는 게 푸틴의 전략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가지고 저는 당연히 가야 돼요. 박근혜 가가지고 물류, 에너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몫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떠한 균형 외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손발을 동시에 움직이지 못하면은 또 한쪽만 예. 한다는 거예요. 그 러시아 가가지고 또 푸틴이 뭐라 그러면은 또 뭐 좋습니다 뭐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또 미국이 또 어떻게 됐느냐 하고 또 항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못하는 쏠림 외교를 해봤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왔다 갔다 외교를 해버릴까 봐서 예. 작년에 천안문 외교에 갔다가 일본이 계속 일본은 한국하고 사귀고 싶은데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한국이 중국으로 간다 이렇게 일본이 미국에다가 연락 받쳐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 뭡니까 하니까 우리 중국으로 간 거 아닙니다. 미국하고 친합니다 하면서 결국은 사드 배치를 봐야 되는 방향으로 갔는데 네. 그래서 전략이 없는 그런 외교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번에 그 블라디보스톡에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몇 군데가 뭐가 더 있었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G20 정상회의가 다음 달 4일,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있는데 중항저우. 예. 네,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정상회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항저우에서 열리는 그 G20 회담 때문에 네. 이제 제가 보는 것은 몇 가지 이제 있습니다. 우선은 유엔 결의 북한의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하는 거에 대해서 유엔 결의를 하는데 중국이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대해서 네. 무난히 성공적으로 치르려고 그걸 계속해서 중국이 사드 그 문구를 내용을 네. 넣어야 된다고 해서 네. 유엔 안보리 결의안 그 규탄 성명이 네. 채택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한 발 물러섰군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것이 저는 또 걱정되는 게 그것이 또 우리의 대중국 외교의 성공이다. 또 이렇게 말할 소지가 높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네. 이제 9월 달부터 열리는 또 유엔 총회 때 중국은 유엔 총회의 무대를 사드 막는 그런 외교 문제로 만들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이제 막 그게 뭐 잘 됐다고 했다가는 나중에 또 큰코 다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중국은 심지어 일본하고도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손과 발을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죠. 네. 일본하고도 계속 각을 세우다가도 그러면서도 중국하고 일본은 양야치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야치 라인을 발음을 뭐 좀 빠르게 하면은 예. 양야치 라인, 양야치 근데 양제스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입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야찌라는 일본의 NSC의 사무국장인데 네. 아베의 외교 책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계속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번에도 지금 야찌가 중국을 방문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하고 만나고 그리고 시진핑 만났다든가 이거창을 만났다든가 해가지고 이제 네. G20 성공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풀고 싶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런 나라들은 중국이나 일본 이 나라들이 그냥 편중 외교를 하거나 쏠림 외교를 하거나 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진자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 전부 나름대로 자기 국가 전략을 가지고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수단을 동시에 쓰는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박근혜 대통령은 G20의 목표가 뭔지를 알고 계시나? 저는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G20는 어떤 거냐면요. 현재 이번에 G20의 의제는 네. 이 세계적인 저성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네. 국제사회의 협조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거. G20 국가라는 것은 이제 G7 국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연합의 의장 국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신흥 국가들 중에서 경제 성장하는 그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제 주로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저성장의 어떤 경제 위기들을 해결해 보자는 것들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지금 청와대에서는 뭐냐면은 이번에 G20 외교를 통해 가지고 북핵 외교와 사드 외교를 네,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G20의 의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또 거기 가가지고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는 사드 배치를 지구 차원에서의 글로벌 MD 체제로 다 보고 있는 건데 유럽 MD도 그렇고요. 네. 근데 가가지고 또 우리가 사드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겁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사드 말고 뭐가 있습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네. 의지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또 국제사회 인식과도 동떨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무대로 사용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예. 참 박 대통령이 이제 다시 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네티즌들이 지구별 여행자라는 수식어를 붙여주긴 네. 했었는데 이번에 외국에 가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네. 외교를. 근데 그 다음에 또 아세안도 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G20과 네. 라오스의 아세안 정상회의가 네. 있는데 7일 8일입니다. 예, 좋습니다. 또 뭐 예. 동방 그 회담 갔다가 또 G20 갔다가 또 아세안 가는데 네. 역시 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세안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잘 알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아세안은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네. 우리나라의 첫 번째 무역 대상 국가가 어디입니까? 박정호 기자님. 그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드 때문에 또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일 무역 국가이고 미국하고 일본을 합한 것보다도 중국과 무역 규모가 더 크다. 그건 네, 이미 잘 네. 알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제2 무역 국가가 어디냐면 아세안이에요. 제3위가 미국이고 4위가 EU고 5위가 일본입니다. 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의 무역 국가로서 한 13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일본 중국하고는 25억 200 잠깐 헷갈리네 숫자는 하여튼 단위가 아니 퍼센트. 네, 네. 25% 정도면은 중국이 아세안이 한 13% 정도, 미국이 한 11, 2% 정도 뭐 네.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아세안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무역 국가라는 거죠. 네. 근데 아세안은 그 나라들이 어떤 그 자체적으로도요. 가령 버마의 어떤 그 군부 버마식 사회주의를 하는 군부 독재 정권이 있어도 아세안 국가들은 그 버마의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거나 고립시킨다거나 붕괴시킨다거나 네.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고 그 나라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버마가 이제 선거를 하고 정권 교체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아세안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포용 정책에 있어서의 달인 국가들이 아세안 지역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우리보다 낮지만은요. 네. 북한하고 관계도 그런 각도로 해서 다각적으로 유지해 나가려고 그러니까 손발을 동시에 움직이는 외교를 하는 겁니다. 남한하고도 하고 북한하고도 그렇게. 아세안 국가들은 그러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박근혜 대통령 아세안 가가지고 또 막 사드 이야기 막 하시면은 아세안에 대한 또 전략이 없는 그런 외교가 예.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지켜보죠. 박 대통령이 이 순방에 가서 정말 사드 얘기, 북한 핵 위협 얘기를 주로 하고 오는지 아니면 그 주제에 맞는 네. 그 얘기를 하고 오는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 예. 이야기를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역의 국가들과 러시아면 러시아, 중국이면 중국, 아시아면 아시안 국가들과 해당 어떤 회의의 의제에 맞는 것에 대한 우리 국가 전략을 제기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사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그 나라들과 국제적 협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팟짱 인강 오늘 종창 토크 김창수 원장님하고 우리 외교, 통일,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참 저희가 북한 얘기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평화적으로 우리가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대결적으로 극한의 대치 상황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개성공단 폐쇄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우리 그 근로자 노동자 여러분들 그 회사 대표분들 그리고 또 성주 우리 국민들 얼마나 또 매일 촛불 드나고 힘듭니까? 사드 문제 이런 것들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가슴이 아픈데요. 원장님 그래도 저희가 예.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물론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팟짱도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팟짱이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인데 장윤성은 없고 네. 종창 브라더스인데 종대는 없고 뭔가 이제 그렇네요. 예. 예. 장윤성 기자가 지금 휴가 중인데요. 네. 휴가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예. 겁니다. 장윤선 기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장윤선 기자도 빨리 와서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다운 모습이 되고 네. 이제 종창도 종창은 김종대 김창수인데 우리 김종대 의원은 너무 바빠요. 왜냐하면 이 작은 당에서 네, 국회의원 하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돼가지고요. 제가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김종대 의원이 여기에 참여하는 게 어쩔지 약간 좀 불확실한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의견을 달아주십시오. 종대 오빠 빨리 복귀해. 바쁘니까 정의당 일 열심히 하고 네. 대신에 김창수 혼자 해. 아니 그 김창수 혼자 하니까 이상하니까 다른 훌륭한 파트너 찾아봐. 그럴까요? 만약에 훌륭한 파트너가 필요하면 좀 누군지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김광진 의원도 좀 모셔서 같이 했었는데 예, 선거 끝났으니까 다시 좀 모셔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그래도 좀 선선해서 다행인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김창수 원장님도 빨리 감기 나으셔서 다음 주에는 콧물 소리는 빼주시고 이상하게 낭낭한 목소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방송하다 보니까 사라졌는데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